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5G 이동통신을 이용한 서비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뭐 이동통신을 이용한 서비스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모두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그걸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을 이용한 서비스라고 하면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 IoT 서비스입니다.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어, 각종 사물, 뭐 온도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냉장고라든가 뭐 이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을 비롯해서 뭐 이런 것에다가 온도계, 뭐 습도계, 뭐 이런 장치들을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제 온갖 물건에다가 센서를 붙이고요. 그리고 통신 기능을 내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된 장치들이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IoT인데, 이 IoT 장치들의 특징이 뭐냐면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크기가 작다 보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뭐 유선 랜 포트 보면 굉장히 좀 한 엄지손톱만 하죠.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유선 랜 포트를 직접 연결해 가지고 뭘 하기에는 조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선 통신을 이용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선 통신을 이용하는데 얘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IP 어드레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좀 더 강화하기, IP가 서로 다른 장치랑 구별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에서부터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뭐를 서버로 보낸다든가 뭐 클라우드로 전송을 해서 분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을 하면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해킹에 취약하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 해킹에 취약한 이유가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을 할때 일반적으로 시제품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신경 쓰지는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데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보안을 고려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뭐 가트너에서 뭐 얘기하기로는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09년까지 그러니까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9억 개 정도였는데 2020년까지는 260억 개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실제로는 이 가트너의 예상을 넘어서서 더 많은 수가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산불 감시라든가 뭐 이런 데도 사물 인터넷 기술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흔히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건 ITS 쪽 교통 뭐 그러니까 사거리 이런 곳에 자동차 지나가는 대수를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버스에 우리가 탑승할 때 카드 찍잖아요. 그런 것들도 인터넷을 연결해 가지고 실제로 곧바로 서버랑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버스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트너가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물 인터넷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모이고 이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이용해서는 이걸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큰 데이터가 모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포항시
주관으로 해서 그 포항공대랑 같이 공동으로 포항에 그 예전에 포항에 저기 뭐야 그게 뭐냐 저기 지진 때문에 건물이 이제 무너지거나 뭐 그 손상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건물을 관리하는 그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수집 서버를 제가 개발을 했어요. 그걸 할 때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뭐 초당 한 개씩 데이터가 들어온다라는 예상을 하고 서버를 설계를 했었는데 막상 이걸 실제로 돌려보니까 총 15개소에 설치가 됐고 한 개소당 센서가 그 10개에서 20개 정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데이터 소스가 한 번에 250개가 넘는 데이터 소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그 장치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요거를 1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막상 실제로 할 때는 거의 그 1초에 한 열 몇 번씩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개 정도의 장치에서 1초에 열 몇 개 정도의 데이터를 보내니까 한 번에 1초 만에 데이터가 적어도 3천 개 이상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이 디스크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데이터 기록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분석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다 뜯어고치고 해서 이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에서는 이게 가동 중에 있어요. 포항시청에 그 저기 관제소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가동 중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지간한 능력으로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이제 많아졌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그 시스코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뭐 사물 인터넷의 경제적 가치는 14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그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조 원 정도 되죠. 근데 14조니까 천조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14조니까 대략 한 1경 5천조 정도 되려나요? 1경 6천조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정도로 사물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면이 좀 깨졌네요. ICT 쪽 산업이 발전을 하고 또 시장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IoT가 본격적으로 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인터넷 환경의 진화가 가장 큰 이유죠. 이런 걸 통해서 뭐 그 중장비 회사 같은 경우는 원격지에 설치되어 있는 중장비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소모품을 언제 공급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GE라는 회사 아시죠? GE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 항공기 엔진 같은 걸 만드는데 그 항공기 엔진의 상태를 원격지에서 분석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미리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가 그 세계 최대의 MRI 장치를 그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MRI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각 전 세계 병원에 뿌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람이 병원에 늘 다니고 뭐 영업사원들이 다니긴 하지만 엔지니어까지 다니기는 쉽지 않으니까 엔지니어들이 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시장 인식의 변화고 시장 인식이 변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인터넷 환경이 진화됨으로써 이렇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 인프라가 발전을 하고 통신 인프라가 발달한 만큼 커넥티드 터미널 개수도 늘어날 수 있었던 거죠. 네트워크가 좋아져서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인식도 많이 변했어요.
그 원래는 그 언뜻 생각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 정보가 너무 이렇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사물 인터넷의 그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그만 그 CCTV들이 그 중국산 CCTV들이 뭐 해킹이 돼가지고 뭐 집안에서 그 샤워하고 나왔던 모습이 뭐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는 등 이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들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는 거에서 예전보다 좀그 이 진입 장벽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가정에 있는 월패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월패드가 그냥 딱그 뭐야, 현관에서 띵동 눌렀을 때 연결되는 그 역할밖에 못했다고 하면 요즘은 이제 월패드도 전부 다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다른 가정이랑 통신을 한다든가 월패드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뭐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관리실에서 하는 뭐 저기 공지사항 같은 걸 월패드로 전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한 뭐 그런 시대가 왔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도 이제 그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는 게 이제 사물 신원 확인입니다. IP 어드레스를 부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컴퓨터에 연결이 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자 설치한 장치인지 아닌지 그걸 인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10개를 설치해 놨는데 11번째 기계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뭐 그 마치 그 정상적인 장치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물 자체의 신원을 사람이 아니라 사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그 IPv6 체계의 필요성이 이제 매우 대두되고 있습니다. IPv4는 다 해서 40억 개의 장치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IPv6는 무한의 정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32비트에 비해서 128비트 총 4배입니다. 40억 개의 40억 개가 4개가 아니라 40억 개의 40억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의 장치에 IP 어드레스를 서로 구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또 뭐 혹시나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를 좀 심도 있게 공부해 본 사람들은 그런 걸 알 겁니다. 뭐 IP 어드레스가 뭐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고 C 클래스가 있고 뭐 서브넷 마스크라는 것도 있고 해서 데이터를 그 40억 개의 IP 어드레스를 또 잘게 잘게 쪼개면서 이게 통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 실제로 그 실제 IP 어드레스로 사용하지 못하는 IP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IPv6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쓸데없는 오버헤드를 싹 없애버리고 그냥 IP 하나하나가 직접적으로 IP 어드레스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장치, 현재까지 나온 모든 장치와 앞으로 몇백 년 동안 만들어질지 모르는 수많은 장치들을 IPv6 체계에서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뭐 여전히 이제 이 신원 확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IP 주소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그 공유기를 이용해서 공유기 뒷단에 사설 IP를 사용하고 있죠. 이 사설 IP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P 어드레스 하나에 그 뒷단에 컴퓨터가 몇십 대가 있을지 몇백 대가 있을지 모르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치가 직접적으로 그 공인된 IP를 가지도록 해서 다른 것 뒤에 숨어서 이제 뭐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도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무선망이든 유선망이든 그 선로를 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물 인터넷 장치에서 서버로 혹은 또 다른 사물 인터넷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수합을 하고 어떻게 교환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HTTP를 일반적으로 API 개발하는 데 많이들 씁니다. 근데 이 HTTP의 단점이 뭐냐면은 개발된 지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텍스트 베이스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헤드가 좀 큰 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쓰니까 이게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의 사이즈를 확 줄여서 MQTT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QTT를 사용하면은 그 사물 인터넷 장치가 보내주는 데이터 사이즈를 많게는 한 30분의 1까지도, HTTP API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한 30분의 1까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느린 5G 같이 되게 빠르고 비싼 네트워크망을 쓰지 않고 로라 같이 좀 싸고 느리지만 싸고 뭐 그런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도 쓸 수가 있다. 그 MQTT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MQTT는 이제 메시징 프로토콜입니다. TCP/IP 상에서 동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크 대역폭의 제한이 있어도 이제 비교적 잘 동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오아시스는 한번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센서가 중요합니다. 사물 인터넷에서 잠깐 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을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갈증이 좀 많이 납니다. 그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물 인터넷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그곳의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온도를 파악한다든지, 그다음에 습도를 파악한다든지, 풍량을 파악한다든지, 풍향을 파악한다든지, 풍속, 그다음에 뭐 진동이 있을 때 뭐 진동을 측정한다든가,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하 주차장에 물이 확 차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작년인가? 그럴 때 이제 물이 차오르는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누수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그 근처에 가스가 배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후각 기능을, 그러니까 냄새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닿는지 안 닿는지 이제 촉각을 알아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갖다가 넣습니다. 이 센서들을 사용하는 데는 뭐 RFID라든가 자이로스코프, 뭐 가이거 계수기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고, 압력 센서, 뭐 습도 센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은 그 요즘 새로 차 사면은 차가 텔레매틱스에 연결돼 있죠. 그 보통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를 사면 현대자동차 뭐 KT나 뭐 LG U 플러스 이런 쪽 서비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새로 차를 사는 사람들이 통신비를 직접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차가 5년치를 선불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의 상태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폰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전기차 있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충전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 시간 이상으로 차를 두면 그게 이제 불법 주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차가 충전이 다 되면은 폰으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충전 다 됐다고. 그럼 이제 차를 빼러 가야 돼요. 그렇게 알려주도록 하는 그거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텔레매틱스 블루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얼마나 험하게 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소카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소카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운행을 했는데 사고가 났답니다.
대파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저기 뭐야 그냥 일반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를 했는데 스토카에서는 이미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거칠게 운전했다라는 걸.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돈 물어내라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렇게 스마트워치 사용하시죠? 애플워치라든가 갤럭시워치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또 개인의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건강 증진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걸어 다녔을 때 그 걷는 진동을 체크해가지고 폰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가지고 이걸 분석해서 내가 걷는지 뛰는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지 그래서 내 평소에 운동량이 충분한지 모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집에는 뭐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집에 있는 그 화재 감지 센서라든가 아니면 일산화탄소 감지 센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월패드를 통해서 그 뭐야 텔레메틱스 본부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홈 요즘 이제 많이들 쓰고 있을 텐데 뭐 스마트홈 뭐 삼성, LG 이런 데서 만든 것도 있고 뭐 SK텔레콤, LG 플러스, 그다음 카카오, 뭐 네이버, KT 이런 데서 다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홈 서비스들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요즘 TV나 아니면은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 사면 다 와이파이 물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걔네들을 사용해서 뭐 스마트 띵즈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그리고 커넥티드 카도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뭐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커넥티드 카를 만들고자 하고 그러고 있고요. 산업적으로는 이제 주로 뭐 공정 분석이나 시설물 모니터링 이런 쪽으로 많이 씁니다. 생산에서 특히 많이 쓰죠.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도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왜 이렇게 많이 깨졌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일단 산업적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산업적으로 도입할 때 IoT를 산업적으로 도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용자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IoT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도입의 성공 비율이 달라지게 돼요. 뭐 스마트 팩토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뭐 사람이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쳐요. 예를 들면 뭐 하나 지나갈 때마다 뭐 바코드 다 읽어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끼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하는 회사의 직원들 말고 사장님 같은 경우도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 도입하기 전보다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해져 버리면 그런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직원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제공이 되어야만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고 그런 식의 UI와 UX가 제공이 되어야만 이용자를 설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기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사용법이 너무 복잡해. 그러면은 너무 짜증 나겠죠. 사용법이 너무 복잡하고 뭐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도입 비용이 뭐
회사 한 해 매출이 뭐 100억인데 그 사물 인터넷 도입 비용이 50억이다. 이러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기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 편의성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공공에서는 이제 CCTV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그 뭐 길거리 지나다니면 수도 없이 많은 CCTV를 보게 되죠. 그 CCTV들 전부 다 지 혼자 그냥 뭐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관제소에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가지고 중앙관제소에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도시 곳곳을 다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향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어른들한테 뭐 또 고향이 또 멀지 않더라도 뭐 이제 어른들한테 어떤 그 GPS라든가 이런 장치를 들여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혹시나 뭐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그분들을 이제 그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질 우리 뭐 그 저기 아침에 오늘 날씨 어떨지 온도 몇 도가 될지 확인할 때 그 미세먼지도 살펴보죠. 예, 그런 식으로 대기 상태 그다음에 쓰레기통에 이제 쓰레기의 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뭐 원격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환경 오염에 이제 또 그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쑥 들어가긴 했는데 예전에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배포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은 수요가 몰릴 때는 그쪽으로 에너지를 좀 집중시켜주고 또 다른 쪽으로 좀 덜 줘도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들거나 뭐 전기를 덜 쓰는 쪽에는 에너지를 좀 덜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 지역을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바둑판식으로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의 이제 에너지 소비 정도를 파악해 가지고 특정 지역으로 에너지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런 스마트 그리드라는 걸 이용해서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IoT가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뭉쳐져 가지고 나오는 이제 가장 적은 단위가 스마트 홈. 이 스마트 홈 혹은 스마트 오피스들이 잔뜩 모여 있는 큰 건물이 나오면 이제 스마트 빌딩이 되는 거고요. 스마트 빌딩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이 이제 도시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까지 이제 개념이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뭐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을 그 원격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뭐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데서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죠. 뭐 마트 가보면은 당장 그 주차장에 그 주차 면마다 녹색불, 빨간불 있어가지고 녹색불이 있으면 주차를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걔네들도 그 주차면 하나하나에 전부 다 센서가 달려 있고 이 센서들이 중앙 장치에 연결이 돼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중앙 주차 관리 서버에서 그 어느 면이 비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상태가 이제 LED로 표시되도록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해가지고 뉴욕에다가 이런 걸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대테러 감지 시스템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자동차, 헬스케어, 생활가전 뭐 이런 쪽, 산업적으로는 농업, 그다음에 공장, 공공으로는 보안, 환경, 에너지 이런 쪽으로. 개인은 뭐 구글이나 테슬라, 애플 이런 데서 뭐 커넥티드 카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뭐 네이버도 뭐 그 삼성전자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커넥티드 카 만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봤던 이런 그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뭐 스마트 밴드로 개인의 그 건강을 체크를 하고 더 나은 그 건강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가전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그
인터넷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팜은 어, 식물들의 생육 상태를 온도, 습도, 그다음에 그 산소량, 바람 세기, 그다음에 일조량 이런 것들을 체크하도록 해서 적절하게 빛을 공급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지금 이 스마트팜은 노지의 스마트팜을 넘어서서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LED 조명을 이용해서 식물 공장으로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좁은 면적에서 식물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가지고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한 뭐 그런 것들까지 현재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공장은 스마트 공장,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정에 이제 그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유통에도 도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보안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CCTV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뭐 범죄자들 전자발찌를 끼워두기도 하죠. 그다음에 환경에도 쓰고 있고요. 뭐 에너지는 아까 말했던 거고 국가별로 보면 뭐 미국, 중국, EU, 일본 이런 우리나라보다 조금 뭐 그 앞서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좀 뒤처진다고 해도 크게 많이 뒤처지지 않는 그런 곳 몇 군데를 살펴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그 뭐야 IoT를 그 혁신적인 이노베티브 파괴적 그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딱 그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IoT 기술이라는 것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술 로드맵도 수립을 하고 그 산업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뭐 5대 신흥 전략 사업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IoT를 집어넣어 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던 것처럼 이제 뭐 그 중장기 발전 계획에 사물 인터넷에 6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EU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대 액션 플랜으로 뭐 그 이 사물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모든 국가들이 저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유재팬, 뭐 아이재팬, 액티브재팬 이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사물 인터넷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IoT 기술은 해킹에 대한 그 취약점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IoT 장치 자체가 되게 그 느린 장치를 써요. 뭐 우리 사용하는 그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뭐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폰 같이 빠릿빠릿한 장치를 사용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좀 비교적 느린 컴퓨터를 씁니다.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걸 사용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보안 성능을 매우 높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보안 성능을 높인다라는 말은 이제 암호화 레벨이 높아진다는 건데 암호화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암호화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느리 느린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그 암호 레벨을 보안 레벨을 마냥 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킹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웜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실제로 뭐 아까 말했던 거지만 이제 모니터링 카메라, 집안을 모니터링하는 CCTV 카메라가 뭐 이렇게 그 뭐야, 해킹이 돼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oT가 대중화되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시스템이 이제 해킹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이거를 이제 단순히 그 뭐 그 단말 장치에 뭘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뭐 마련하고 서버에 뭐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돼요. 한꺼번에 전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보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IoT 장치하고 서버하고 클라우드 서버가 통신하는데도 이제 보안 채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oT 장치 자체도 예를 들어서 뭐 라즈베리 파이를 쓴다고 칩시다. 라즈베리 파이에 뭐 그 IP 그 저기 뭐야 디폴트 패스워드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런 어이없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 취약점이라는 건 어느 특정한 노드의 어떤 보안을 뭐 문제를 삼는다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층에 대해서 협력적인 해결 방법, 요 협력적인 해결 방법을 쓴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레이어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서비스들이 다 여러 가지입니다. 다 각자 뭐 그 만드는 회사들이 다 다르니까 다 자율적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이질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해내느냐,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층 교차적인 통합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통합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통합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표준, 표준화되어 있으면은 이러저러한 룰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그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들도 많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해도 그 삼성전자하고 LG하고 호환이 안 돼요. 그 뭐, 소니랑 호환이 될까요? 아니면 뭐, 에릭슨이랑 호환이 될까요? NTT 도코모랑 호환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노키아? 화웨이? 다 서로 자기들만의 규격을 사용을 합니다. 자기들만의 규격을 사용하니까 얘네들을 통합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는 걸 넘어서서 각각을 서로 그 접목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안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표준으로 그냥 뭐 특정한 프로토콜 하나를 딱 정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표준을 다 따라가니까 서로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표준이 항상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표준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 표준 자체가 해킹되는 수도 있으니까. 다만 표준화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표준 자체가 뭔가 공격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표준을 지키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업데이트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표준화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더 많은 기준과 이제 표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 IoT 기술을 그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픈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행하는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자, 끊임없이 이 경쟁을 합니다. 뭐 구글에서 예전에 뭐 4조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네스트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홈 오토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근데 구글하고 네스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시스코, 퀄컴, IBM, 브로드컴,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다 따로따로 놀면은 이제 서로 그 너무 많은 중복 투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힘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흩어져 있어요. 퀄컴이 뭐 그 뭐야 올조인 만들었고요. 구글은 스레드 만들었고, 인텔은 그 뭐야 오픈 커넥티비티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 프로토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프로토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중에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도 협력해야 되고 얘네들하고도 협력해야 되고 얘네들하고도 협력해야 되고 다 모두와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복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복 투자가 일어나는 데서 그치는 않은 게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큰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전자쓰레기 전자쓰레기 문제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쓰레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소형 전기 부품을 자꾸 버려야 돼요. 서로 다른 그러니까 공통된 표준이 없으니까 다들 서로 자기 방법이 옳다고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장치랑 뭔가 연결을 한다거나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막 그 새로운 연결 방법이 생겨야 되는 거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부품들이 나오는 거고 뭐 최근에 애플에서 아이폰 15를 발표하면서 이제 USB-C 그 커넥터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뭐 혁신이다 뭐다 그러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 그전에는 이제 8핀 케이블을 사용했잖아요. 물론 이제 USB-C를 만드는데 애플이 결정적인 공헌을 하기는 했죠. 애플이 뭐 한마디로 지들이 만든 거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 아이패드라든가 그 노트북에는 다 이제 그 USB-C를 도입하면서도 아이폰하고 이거 이어폰 뭐죠? 에어팟 같은 경우는 계속 USB 아이 그 저기 8핀을 고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바꾸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그 자체적인 포맷을 너무 고집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 뭐야 USB-C 케이블 하나로 다 그 충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사용하면은 8핀 케이블 또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웨이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그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표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USB라는 건 이제 세계적으로 이미 표준이 마련돼 있죠. 근데 애플처럼 난 그거 안 쓸래라고 고집피우는 회사가 있는 것도 사실 문제긴 합니다. 아무리 이 IoT에도 이제 완벽한 표준이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애플 같이 나 안 쓸 거야라고 이제 고집피우는 회사가 생기면 문제가 되겠죠. 특히나 애플처럼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가 독자 규격을 주장해 버리면 조금 골치 아파지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oT 서비스 그 말고 이제 5G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리 생활에 우리한테는 가장 친숙한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개인한테는 IoT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은 IoT 장치에 비하면 시장 규모가 작아요. 시장 규모는 큰데 그 생산 대수가 작아요. 몇억 대를 팔고는 있지만은 근데 IoT는 도시 한 군데만 해도 메가폴리스쯤 되는 큰 도시 하나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만큼의 IoT 장치가 들어가니까 이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oT가 먼저 앞에 온 거고요. 이제 스마트폰이 뒤에 옵니다. 뭐 이거는 좀 옛날 얘기입니다. 뭐 옛날 얘기인 동시에 또 현재 얘기도 합니다. 그 요즘 식당 어디 맛있는 거 먹으려 그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어디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 가지고 식당 평 확인하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평을 보고 그다음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앱을 켜지 않고요. 그냥 폰 카메라를 딱 대면은 알아서 주변에 어떤 식당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내 취향에는 어떤 게 맞는지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5G를 이용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심지어 이제 거리가 먼 경우에는 카쉐어링 서비스까지도 한 방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꽤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벌써 46분이나 지났는데 이제 30페이지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120,
4페이지나 되는데 오늘도 좀 어제처럼 좀 휙휙 넘어가는 가야 되겠습니다. 자,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쇼핑몰 사용하는 것도 뭐 이제 그 어떻게 그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3차원 모습으로 이제 그 소파 모습을 확인해 보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5G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이 스피드, 하이 카패시티, 하이 덴시티, 하이 에너지 에피션시, 그다음에 로우 레이턴시, 그리고 이제 하이 리라이어빌리티 이걸 이제 중요하게 만들어서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유선과 무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유선은 빠르고 무선은 느리고. 근데 5G는 이제 이 무선 차이를 없애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6G로 가면 이제 무선이 유선보다 더 빨라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선 자체가 이제 거의 그 외부의 그 기지국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것 동안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유선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시절이 오는 게 이제 6G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함으로써 그 무선이 유선만큼 빨라짐으로 해서 이제 고밀집 기기가 이제 연결이 가능하고 그래서 IoT 이용 환경이 충분하게 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잘게 쪼갤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제 그 어제 잠깐 얘기했던 이동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자체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내 폰에 가지고 있는 IP 어드레스가 1번이었는데 내가 영국에 가 있어도 1번 IP를 쓸 수 있고요. 미국에 가 있어도 1번 IP를 쓰도록 이런 식으로 이동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세대에 비해서 뭐 그 기술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그냥 빨라진다. 네, 핵심은 빨라진다는 겁니다. 빠르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G 자체가 뭔가 엄청난 걸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5G는 그냥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한 100년쯤 전에 우리나라 도로가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빨리 달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상황, 그 상황에 맞는 달구지라든가 뭐 인력거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바퀴가 투박한 그런 자동차들 위주로 이제 다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전국의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뚫려가지고 전국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우리나라 어디든 3시간 안에 거의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슈퍼카 같은 걸 가지고 돌아다녀도 이제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뭐 시골 한가운데 그 포장도 안 된 그런 곳에 만약에 람보르기니 끌고 가봐요. 다 바닥 다 긁힙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그 엄청나게 도로망이 잘 깔려져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5G의 장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고속도로가 깔림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전국을 이동할 수 있게 됐고,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해진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봄에 만약에 그 도다리 쑥국이 먹고 싶어요. 그럼 대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도다리 쑥국 먹으러 갈까 해서 목포까지 가서 점심 먹고 와도 저녁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오후에 출발해서 저녁 먹고 와도 그날 다시 집에서 잘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5G라는 게 이제 빠른 속도 그리고 넓은 도로를 제공을 해주니까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될 수 있는 거죠. 인프라가 마련이 되니까 이제 다양하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5G가 제공해주는 변화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5G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 해주는 거 없어요. 5G 자체는 그냥 넓은 도로와 빠른 도로를 제공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 위에 어떤 서비스를 얹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이제 사람의 몫인데, 아니, 그 서비스를 개발해내는 사람들의 몫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사고가 예전에는 생각으로만 했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시절이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5G 시대에서 기술 진화라는 것이 이제 제공해주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홀수 세대, 짝수 세대 뭐 이런 게 있는데 원지냐, 뭐 2G냐, 3G냐, 4G냐 뭐 이걸 얘기합니다. 1세대 퍼스트 제너레이션하고 서드 제너레이션 3세대 때는 기술이 이렇게 큰 진화를 했다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1세대 이동통신은 이동통신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3세대 이동통신은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2G 통신은 이동통신인데 이게 그 아날로그 이동통신이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지면고 이제 가격이 훅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면서 한 달에 뭐 그 이동통신 요금이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하던 게 그 2G 시대부터 이제 5만 원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4만 원, 5만 원으로 이제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디지털화죠. 3G가 되면서 3세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화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가 왔습니다. 4G 시대에는 이제 그 멀티미디어 시대를 완전히 정착시켜 버렸죠. 본격적으로 3G 시대에는 아직까지 그 IPTV 같은 것까지 뭐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4G 시대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IPTV 같은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5G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IoT,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무선망을 건너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5G 시대를 와해적 혁신, 그러니까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빨라졌어요. 대용량이 됐고요. 고밀집, 고효율, 그다음에 low latency, 그다음에 high availability가 보장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많아졌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는데 단순히 데이터 자체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많아지도록 만드는 하드웨어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들이 단일망으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막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폭발적인 데이터의 생성과 유통이 가능해지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의 생산 유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런 엄청난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게 되니까 IoT 환경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글로벌 IoT 기기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이 확 커지고 데이터가 늘어나고 뭐 IoT 기기라고 해서 꼭 뭐 그런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렇게 온도계 같은 거. 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도 그 IoT 기기입니다. 얘가 우리 위치도 체크하죠. 그다음 우리가 있는 곳의 그 뭐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 이동 속도, 이동 방향 뭐 이런 것들 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얘도 IoT기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데이터 트래픽을 만들어내게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다양하게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정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5G 세대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 안에 사용되고 있는 CPU, 반도체, 이런 것들이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부품이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얘네들이 서버 쪽으로도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IoT와 인공지능,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하면서 기존의 산업이 막 성장하는 걸 넘어서서 새로운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옮겨가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 이런 산업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전에 없었던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전국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부산에서 생산한 걸 서울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 세상으로 옮겨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트워크 세상에서 그냥 그 지역적으로 놀아야 했던 데이터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모일 수 있는,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가 뭐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트위터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다 끌어 모으고 이 장치들 AI를 이용해서 다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다시 더 발전시키고요. 더 발전된 결과물이 다시 또 기존의 산업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그 5G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6G 시대가 오면 이게 더 심해지는 거고요. 네, 먼저 반도체부터 살펴봅니다. 반도체는 뭐 4G 시대에는 뭐 주로 그냥 음성, 뭐 문자, 스트리밍 이 정도를 썼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5G 시대가 오니까 고속, 저지연, 초연결 이런 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능합니다. 멀티뷰. 그다음에 뭐 홀로그램 통화,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좀 문제 그 거리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에도 정보들을 그 자동차에서도 정보들을 그냥 단순히 텔레메틱스를 이용해서 비클 투 인프라스트럭처로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걸 넘어서서 이게 군집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군집 주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그 컵길이 있어요. 이쪽에 뭔가 다른 장애물이 있어서 나는 저쪽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기 앞에 가는 차가 그쪽의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뒤쪽으로 넘겨주면은 내 차에서도 앞에 상황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군집 주행인데, 방금 말했던 그 같은 경우는 이제 V2V라고 합니다. Vehicle to Vehicle.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하면은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도 뭐 그 차 개별적으로는 자율주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모든 차들이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완벽한 자율주행을 아직까지는 못 만들고 있는데, 이 완전 자율주행까지도 연결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 역시 이제 그 뭐 자동차가 그 라이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집하는 이런 정보들이 빠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로 전송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스마트 공장에서는 뭐 그 생산을 빠르게 할 수 있죠. 품질 검사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생산 과정을 자동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생산 과정을 단순히 자동화하는 걸 넘어서서 그 하나의 라인에서 여러 가지 물건이 나오도록 하는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동형 물류 혹은 협업 로봇 이런 것들이 됩니다. 뭐 드론을 통해서 요새 뭐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제 드론 단속 지점 뭐 이런 거 있죠. 실시간으로 뭐 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 농업을 구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5G 기술을 통해서 전후방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 왔느냐? 네.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용화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도 상용화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평창 올림픽 때 5G를 서비스를 했어요.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을 참여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전파 인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디어 세계 최초로 그 5G 상용화를 해냈습니다. 이건 이제 대통령 기념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했다라는 거에서 이제 대통령 기념사였던 내용인데 뭐 그냥 한번 또 살펴보고요. 이제 반도체 시장이 그 5G라는 거에 뭐 아무리 좋은 얘기가 많으면 뭐 합니까? 이동통신 사업자가 설치를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이 뭐 SKT, KT, LG 플러스 이런 애들 뭐 미국 같으면 버라이즌, 스프린트 뭐 이런 애들이 깔아줘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걸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네트워크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트워크 장비가 다 이제 반도체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 뒷단에 놓이는 여러 가지 통신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로 이루어지니까 반도체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이제 또 5G로 연결이 되죠. 디스플레이라는 게 뭐 그 뭐야 이 디스플레이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한 내용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늘어나니까 얘가 이제 예전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엔비디아가 뭐 예전에 그 ATI에서 그 그래픽 카드 파이어 GL 같은 걸 뭐 1,400만 원짜리 팔고 있을 때 그 엔비디아는 끼케야 뭐 15,000원짜리 그래픽 카드 팔았거든요. 뭐 그런 회사가 뭐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 그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시세 그 저기 주식 시세 총액이 1,400조 정도 되죠. 1,400억이 아니고 1,400조입니다. 우리나라 그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동산, 부동산 이런 것들 다 합쳤을 때 우리나라의 총 자산이 4,500조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근데 1,400조예요. 엔비디아 3개 있으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다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 모든 물건, 그냥 모든 땅 이런 걸 몽땅 다 사는 게 엔비디아 3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스플레이를 좀 살펴봅시다. 디스플레이는 뭐 디스플레이의 시작은 그냥 벽화 그리는 거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초대형 TV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막 커지고 있습니다. 뭐 그 체조 경기장에서 임영웅 그 저기 콘서트 하는 거 보면은 그 화면이 진짜 초대형인데 엄청나게 큰데 거기 화질이 무지막지하게 좋아요. 뭐 내가 가본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집안에서도 뭐 예전에 뭐 45인치만 돼도 TV가 엄청나게 컸는데 지금은 뭐그 80인치, 90인치, 180인치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뭐 아이패드 같은 거, 뭐 아니면 노트북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들이 보면은 이제 방금 말했던 스마트폰도 있고 뭐 그 스마트워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구글에서 이걸 만들었었죠. 안경. 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초기 제품으로 나왔다가 좀 사그라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후 계속해서 발전해 가지고 메타버스 시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확 당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그 안경을 만들어냈죠. 구글이 초기 개념을 제공했던 그거에다가 그 애플스러운 그런 그 완성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안경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예전의 VR 기기는 그냥 그 내가 고립됐어야 했는데 애플이 만든 새로운 기기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VR 기기를 만들어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디스플레이가 단순히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 엄청나게 침투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많은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고, 그게 점점 더 많은 용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매우 중요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 뭐 자동화, 자율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뭐 단순히 영상으로 봤을 때, 영상이나 게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OTT 아니면 스트리밍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콘텐츠 소비 관련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쪽에서도 디스플레이들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장 대구의 범원의 거리에만 해도 뭐야, 이 광고판이 몇 개씩이나 있잖아요. 엄청나게 화질 좋은 광고판이.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건물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동작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본 건데, 이렇게 유리벽에다가 LED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뭐 돌고래 같은 게 움직이도록 하는 투명한 그런 걸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에드시브 LED 디스플레이라고 하던데, 이제 되게 플렉서블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미 생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이제 예전에는 화질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애플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레티나가 망막입니다. 망막이 픽셀을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해내므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 시장이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강의실에 쓰고 있는 빔 프로젝터, 그 프로젝터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점이 막 보이잖아요. 그런 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K, 4K, 8K 뭐 이런 식으로 푹푹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대형 사이니지 같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빌딩 자체가 하나의 사이니지가 되도록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집안 내 벽에 걸려 있거나 손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 도시 자체가 그냥 디스플레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드론을 다수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허공에 띄워가지고 걔네들로 드론을 이용해서 뭘 만들기도 하죠. 요즘 중국에는 용을 드론으로 날리더라고요. 드론 여러 개를 빛이 나게 해가지고 용 모양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이 온 세상이 다 디스플레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에서는 뭐 스마트팜 쪽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5G 융합 사례를 보면 이제 농축산업에서는 이제 센서 네트워크, 그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 에너지 쪽에서도 이제 스마트 에너지, 금융, 뭐 무점포 은행이나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결제, 헬스, 제조업, 엔터테인먼트,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다음에 실시간 미디어 이런 것들, 그리고 공공안전에서도 보면 재난 대응이라든가 대중교통에 이런 5G가 융합되어서 쓰이고 있고요. 유통에서도 무인점포, 요거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졌죠. 무인점포, 무인배송,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한 무인배송, 그다음에 실시간 관리. 예전에는 유통에서는 이제 실시간 관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IoT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그 안에 물류센터 안에 있는 로봇들이 이동을 하면서 가지고 오고 갖다 넣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이 재고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G는 이제 그 사회 전반에 그 막 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존에 없던 고속도로가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전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 같으면은 한양에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가려 그러면은 한 20일에서 30일 정도를 걸어가야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가는데 한 달 거기 서울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좀 그 뭐야 체력 관리하는데 또 한 2주 보내고 그러고 시험 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면 과거 시험 안 버티는데 석 달이 걸려요. 물론 그 준비하는 것까지 하면 몇 년이 걸리겠지만 근데 지금은 뭐 자격증 시험 치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쳐야 된다. 그럼 뭐 대구에서 전날 가든 뭐 스트레스 컨디션 관리하느라고 전날 가기도 하지만 뭐 아침에 그냥 일찍 출발해서 그날 시험 치고 그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이게 고속도로 혹은 그 KTX 같은 고속철도가 만들어낸 새로운 영향입니다. 그런 것처럼 5G는 아주 빠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 전반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빨라지면은 좋아지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부작용도 있지만 그 부작용들은 효율적으로 점진적으로 극복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예, 그 부작용들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접근하는 게 아니라 5G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혹은 6G가 그러니까 빠른 네트워크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서 그게 아닌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5G가 만들 그 다양한 그 뭐야 이게 그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면서 이제 사회적 현안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걸로 이제 교통안전, 응급의료, 뭐 생활 편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5G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비대면 서비스도 함께 특히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 건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가 그 비대면 서비스를 폭발적으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 2021년에 그 모바일 트래픽이 전 세계적으로 46%나 늘었어요. 아, 어제 잠깐 그 얘기했죠. 네트워크 그 백본 만드는 회사, 에릭슨,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노키아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있어요. 물론 화웨이도 그 단말기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기지국 그리고 기지국 뒤에 들어가는 그 저기 뭐야, 교환기도 만들었네요. 근데 그 소형부터 대형까지는 만들어내는데 초대형, 그러니까 그 800만 회선 정도를 감당하는 초대형 그 교환기는 화웨이에서는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에릭슨, 삼성, 노키아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호주에 삼성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호주의 네트워크가 에릭슨하고 노키아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새로운 그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들이 만든 건데도 제대로 새로운 망을 접목을 못 시켰어요. 접속을 못 시켰어요. 근데 그 삼성이 해내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뭐 점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말이 좀 안 맞았네요. 방금은 이제 그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런 5G 네트워크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딴소리를 잠깐 했네요. 뭐 글로벌 환경은 뭐 역시나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생겼습니다. 수요가 생겼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5G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융합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생겨요. 다양한 서비스가 생기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 서비스가 멈추지 않고 동작할 수 있도록 이 고속도로를 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G의 글로벌 우위, 경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정책도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스마트팜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농산물 생산이 증가하고 노동 시간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농업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 기술, 그다음에 생산과 관리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식물들의 상태를 혹은 뭐 돼지나 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센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걸 집어넣을 수가 있죠. 날짜가 며칠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뭐 어떤 비료를 준다든가 어떤 사료를 준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상태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된 생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 온실이나 축사의 온습도를 조정하고 뭐 이산화탄소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정보를 모니터링하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원격으로 환경 관리를 해요. 뭐 안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이렇게 축사 문을 연다든가 아니면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의 문을 열어가지고 환기시켜 준다거나 그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뭐 돼지가 배고픈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사료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뭐 필요하면 항생제를 제공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뭐 냉방기구를 돌리거나 난방기구를 돌리거나 해서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서 가장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뭐 스마트 온실, 과수원, 축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설원에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시설원에도 뭐 센서라든가 카메라, 그다음에 이런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서버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원격 제어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지에서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 과수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흙에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도 체크를 하고 흙에 뭐 다른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진 않은지 그리고 뭐 일조량이 부족하진 않은지 풍향풍속은 충분한지 강우량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물을 뿌리거나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에 다른 제어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이 너무 안 분다라고 하면은 뭐 팬을 통해서 바람을 공급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창고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채소를 기르는 모습인데 이런 채소도 앞에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축사입니다. 축사에서는 이산화탄소, 뭐 온도, 습도, 화재, 전원, 보온 등 이런 것들을 제어를 뭐야, 온도가 너무 낮으면 보온등을 켜가지고 온도를 높여주기도 하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에어컨을 켜기도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로 감시를 하면서 얘네들이 어디 아프거나 한 이상 행동을 하진 않는지 체크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일본의 후지츠에서 만든 기술인데 소 있잖아요. 소의 걸음걸이를 봅니다. 그 동물들은 뭐야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발정기라고 하죠. 임신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되게 짧아요, 기간이. 그 시기를 놓치면 임신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한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놓치게 되면은 소나 뭐 돼지나 얘네들이 영원히 임신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임이 돼버립니다. 임신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몇 번 연속으로 놓치면 불임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소 한 마리 키우는 게 단순히 이제 고기를 얻는 것도 있지만은 새끼를 또 낳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때 이 뭐야
임신을 하게 만들지 못하면은 손실이 큰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후지지에서 만든 기술이 뭐냐면 카메라로 소의 움직임을 걸음걸이를 살펴요. 소가 걷는데 걷는 모양이 발전기가 되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카메라로 소를 찍고 있다가 걷는 모양을 살펴보고 얘가 이제 발전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바로 관리자한테 알려줘가지고 수의사를 불러서 그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 뭐 EU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EU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유럽에 대해서 그 네덜란드 그 풍차와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 있잖아요. 이 원예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이 원예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 최고인데 그냥 단순히 꽃에 대해서만 최고가 아니라 네덜란드에 있는 그 농업 회사들이 전 세계의 모든 식물의 생장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딸기를 키워야 한다. 그러면은 딸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네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극에 가서도 식물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딸기를 신선하게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매년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뭐 그러면 뭐 언제 생각하면 또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쟤네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그 정보를 따라가는 게 그렇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유럽은 그 원예 그다음에 원유 산업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농산물 수출 국가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뭐야 농산물을 생산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곡물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곡물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나라 역시 미국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뭐 농부 한 명이 깨끗한 뭐 논 몇 마디 이렇게 관리하는 데 비해서 쟤네들은 뭐 비행기로 씨를 뿌린다든가 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큰 면적을 가지고 뭘 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쌓여 있는 정보도 장난 아니게 많은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전국에 4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팜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보면은 제조업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생산을 자동화시키고 뭐 스마트 공장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스마트 공장은 뭐 다양한 응용 시스템과 제어 자동화, 현장 자동화를 통해서 그 얘네들을 이제 그 생산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기술이 가상 물리 시스템하고 지능형 기술 AI라는 겁니다. 얘네들을 효율적으로 그 호스팅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도 매우 중요하고요. 뭐 스마트 공장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그 SM의 그 아시죠? 그 에스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데뷔를 하면서 처음부터 그 멤버 수가 그 에스파가 4명인가? 아무튼 걔네들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실제 인물이 4명이고 가상의 인물이 또 이 실제 인물들에 대한 아바타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이런 그
VR, AR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역시도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런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소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소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빠른 네트워크에 힘입어서 다양한 형태의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뭐 어떤 것이 예전에 그 TV에 나왔던 건데 그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라는 그 옛날 가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죽기 전의 모습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노래를 그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것들도 한번 했었죠. 이게 당연히 뭐 지금은 TV로 보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폰에서도 그대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 요게 이제 요즘 교육, 스포츠 이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뭐 그 교육 훈련이나 스포츠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행이나 업무 미팅 같은 경우도 이제 가상 오피스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이 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쌍둥이예요, 쌍둥이. 어떤 쌍둥이냐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건물에 빌딩에 침투를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건물에 침투하는 사람들이 있고 건물에 침투를 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죠. 컴퓨터 앞에 있는 사람은 건물의 모습을 3차원 영상으로 다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네가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를 가면 앞에 뭐가 있을 거야라고 막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있는 것들을 컴퓨터 안에 그대로 1대1로 매핑시켜 놓은 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쌍둥이를 가상세계에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대구 시내에도 굉장히 많이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 지하에 상수도관이 있잖아요. 상수도관의 모습들이 현재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이게 그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대구 지하에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이게 실제 지도를 바탕으로 그대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미 상하수도 지도가 그 가상 세계에 만들어져 가지고 어딘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쪽에 센서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 그럼 센싱이 된 결과가 그 3차원 영상에 이렇게 나타나서 영화처럼 거기에 얼러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대구 시내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사람의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면 이제 면역 기능의 작동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이쪽으로 알아보면 헬스케어는 지금까지는 사람이 병원에 무조건 가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 입력해 놓은 정보만을 가지고 그 의사가 얘기해 주는 것만 믿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와 5G가 결합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정보, 생체의학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걸 축적을 해가지고 예방이나 건강 증진 또 맞춤형 의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미 와 있어요. 단지 법적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당장 실행을 못 하고는 있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원격 의료입니다. 거리를 없애주고 의료 서비스를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요. 원격 의료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의사들도 다들 강남에만 있으려고 하잖아요. 촌에 가면은 없습니다. 그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보다 강원도 전체의 산부인과 수가 더 적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보다도 강원도 전체가 그 산부인과 의사가 더 적어요. 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애를 어디서 낳아요?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원격 의료를 통해서 그, 이런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무선망을 통한 원격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원격 의료는 이제 원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아요. 원격으로 처방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도 있어요, 실제로. 뭐 이거 통신 관리는 누가 할 거냐라는 거. 그 다음에
가상의료라는 것이 자, 상호소통을 없애버립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병원에 가는 게 꼭 아파서만 가는 거 아니거든요.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한의원 가서 누워가지고 침 맞으면서 별로 아픈 데도 없는데 아니면 뭐 딱히 맞아도 별 효과도 없는데 그냥 가서 누워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간호사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원격 의료는 이런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없앤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잘못된 진단에 의해서 뭐 약물 과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정부의 문제인지 의사의 문제인지 병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환자의 문제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됩니다. 그 어쨌든 간에 스마트 헬스케어를 이용해서 뭐 사람들을 원격 진단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병원 중심의 이제 병원 그 헬스케어를 이제 개인 중심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에너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뭐 그 자원의 더 많이 필요한 쪽에 전기를 좀 더 많이 몰아주고 좀 덜 필요한 곳에는 좀 줄여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똑같은 발전기를 가지고 발전소가 몇 개만 있어도 이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인데 이거를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역시 빠른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IoT는 아까 계속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금융 서비스, 금융 뭐 평소에 많이 쓰죠, 실제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오늘도 이제 뭐 돈이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에 쭉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그 내 계좌에 있는 돈이 그냥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증. 이 인증된 정보가 인증이라는 것이 이제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이렇게 되면은 생체 정보도 많이 보낼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보내면은 더 보안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금융을 위해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빠른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이제 무임 점포가 그 더 많아지고 그 뭐 이런 식으로 무임 점포를 넘어서서 아예 무 점포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에서도 제- 저는 요거 운전 패턴 요거를 저는 이제 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운전을 거칠게 하는 편이라서. 근데 내가 운전을 되게 얌전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뭐 T맵 있잖아요. 거기에 뭐 운전 패턴을 제공하도록 이제 동의를 해주면은 T맵에서 보험사로 운전 정보를 넘깁니다. 그래서 내 보험료를 좀 낮춰줄 수가 있게 돼요.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뭐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죠. 연결성이 증가하니까 이제 점포가 줄어들고 자동 인증을 하니까 개인화가 가능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 AI에 의한 상담을 하니까 보험 사기를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시티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뭐 도시에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도시 정보들이 만들어져요. 뭐 그 교통, 뭐 시설물, 환경, 재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스마트 시티의 핵심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 원칙이 되는 겁니다. 어, 개념도인데 이제 뭐 교통, 복지, 경제, 공공안전, 에너지,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하 시설물들도 이렇게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지하 시설물들이 지금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필요한 이유, 예, 공무원 수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뭐야
공무원 수는 뭐 한정 늘릴 수가 없는데 도시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늙은 그 노후화된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도시에다 접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대부분 도시에 살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부작용도 많이 커지고 이 부작용이 커지는 만큼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해결하자 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거고 각종 범죄, 교통, 에너지, 환경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뭐 도시화율은 이미 매우 높은데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뭐 우리나라도 소멸도시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도시에 10만 명이 살던 도시가 10,000명밖에 안 살아요. 그러면은 소비가 확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든다는 말은 생산 능력도 함께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먹고 살 게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지니 어떻게 더욱더 도시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인구가 없는 도시는 더 줄어들고 인구가 많은 도시는 더 많아지는 그런 이제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그 집값이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시 한가운데로 가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도시 외곽으로 가거나 시골로 가면 집값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도시로 더 많이 몰리니까.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더 올라갑니다. 도시화율이 올라갈수록 도시의 그 분포하는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시 문제점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커지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시티를 도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미세먼지 문제, 온실가스, 교통 혼자, 물 재난, 고령화 이런 것들을 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시티는 매우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들 이렇게 스마트 시티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나 싱가포르 이런 쪽도 그렇고요. 뭐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내에서는 뭐 그 7가지 변화 3대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나라를 스마트 시티 그 선진국이 되도록 열심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냈고요. 부산에서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이거 도시재생뉴딜 오래된 그 건축물들을 단순히 허물고 새로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재생하는 것도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런 것들도 이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 중심으로 맞추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민간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요. 더욱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국가 시범 도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부산, 세종 이런 데서 시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 한국 자체가 상당히 스마트해요. 사람들이 스마트하다라는 그 철진한 얘기 말고 우리나라의 그 초고속 네트워크, 그다음에 스마트폰, IT 이런 것들이 매우 발전돼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들이 많이 이제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시 개발을 아주 빠른 시간에 해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축적돼 있어요. 몇백 년에 걸쳐서 천천히 해온 게 아니라 빠른 시간에 했으니까 빠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점도 많았지만 그에서 오는 노하우가 쌓인 것들이 또 한 사람에게 쌓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 시대에서 그러니까 초가집 짓던 사람이 순식간에 빌딩 짓는 노하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들을 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스마트 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5G 시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준비했던 강의 내용, 오늘도 음, 1시간 반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10분 일을 더 해버렸네요. 네, 미안합니다. 자,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이만 마쳐도 될까요? 구본지 팀장님, 그 다른 분들 의견 살펴보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혹시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오프라인에서 한번 보고 뭐 맥주도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본진 팀장님이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